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무겁지만 들어주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과거와 후회, 그리고 속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저의 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북한 보위부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58세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환청을 듣고 과거의 목소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제 모습은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제 입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또 그 꿈이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꿈을 꾸는데 조사실, 그 차가운 방, 그리고 그들의 얼굴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았는데 제 얼굴이 아닌 그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영숙 동무, 제가 조사했던 분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탈북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2009년에 중국을 거쳐 한국에 왔는데 몸은 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그 조사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탈북민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다른 탈북민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였고 저는 가해자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93년, 저는 28세였습니다. 김철호, 그게 제 이름입니다. 평양 출신이었고 성분이 좋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일 빨치산 출신이었고 아버지는 당 간부였습니다. 보위부에서 연락이 왔고 저는 합격했습니다. 1993년 3월 저는 보위부 요원이 되었습니다. 교육 3개월 동안 교관은 동정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들은 반역자입니다 라고 반복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첫 조사 대상자를 만난 것은 1993년 6월이었습니다. 40대 남성이었는데 중국에 친척이 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피도 없었고 폭력도 없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 정도면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1년이 지났습니다. 1994년 겨울, 첫 탈북 시도자 조사가 있었습니다. 30대 남성이었는데 중국 국경에서 잡혔다고 했습니다. 박 과장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고 박 과장은 그를 때렸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그가 의자에서 넘어졌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김철호 동무, 네가 해보시오.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2초, 3초, 5초가 지났습니다. 명령이요.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때렸습니다. 1번, 2번, 3번 때렸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이 제 첫 폭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1999년, 저는 34세였습니다. 탈북자는 늘어났고 제 일도 늘어났습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처음처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때리는 것이 익숙해졌고 비명소리도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무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 어딘가에서 이건 아닌데라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 목소리를 묻었습니다. 2003년 저는 38세였습니다. 지하교회가 적발되었는데 30명이 넘는 신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순희 동무였는데 45세였습니다. 그녀에게는 15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회 멤버들의 이름을 대라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마지막 날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김철호 동무,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김순희 동무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녀의 아들도 함께 보내졌습니다. 5년이 더 지났습니다. 2008년 가을, 저는 43세였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탈북 조직이 적발되었습니다. 브로커와 탈북 시도자 8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26세였고 이름은 박영숙 동무였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을.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6개월쯤 되어 보였습니다. 서류를 확인했는데 남편은 이미 한 달 전에 탈북 시도로 총살당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숙 동무, 남편과 함께 조국을 배신하려 했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갔습니다. 저를 데리러 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죽었습니다. 총살되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았으니까요. 그녀가 무너졌습니다. 의자에서 주저앉으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울음이 멈추기를. 10분이 지났습니다. 조직원들의 이름을 대시오. 저는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남편만 알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조사는 3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이름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정말 몰랐을 것입니다. 셋째 날,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김철호 동무, 제 아이만은. 제발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그녀는 배를 감싸며 애원했습니다. 제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죄도 없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박 부장에게 갔습니다. 부장 동무, 피의자가 임신 중입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박 부장은 서류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처리하시오. 반역자의 씨앗도 반역자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저는 말하려 했습니다. 명령입니다. 박 부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조사실로 돌아왔습니다. 박영숙 동무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통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30초, 1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제 침묵이 답이라는 것을. 아이도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철호 동무, 당신도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도 아버지 아닙니까? 그 질문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아버지였습니다. 17살 딸 은혜의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은혜를 사랑했습니다. 아침마다 아빠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는 이 여성의 아이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한 사과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죄송함이 제 아이를 살립니까? 당신의 후회가 제 아이에게 숨을 줍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박영숙 동무는 일주일 후 처형되었습니다. 뱃속의 아이와 함께. 그날 밤부터 매일 밤 꿈을 꾸었습니다. 박영숙 동무, 김순희 동무, 제가 조사했던 모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저를 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이 물었습니다. 왜?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2008년 12월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만 있었습니다. 탈북입니다.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혼자 가야 했습니다. 이것도 제 죄였습니다. 가족을 버리는 것.
하지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2009년 3월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출근하는 척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은혜가 아빠, 잘 다녀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은혜를 꼭 안았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은혜야, 사랑한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빠. 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막으려 했던 그 강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이 강을 건너려다 잡혔습니다. 저는 그들을 조사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 강을 건너려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브로커가 가자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뼈까지 시렸습니다. 한 걸음, 2걸음 걸었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때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숙 동무, 김순희 동무,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철호 동무, 당신도 도망치는군요. 우리는 도망치지 못했는데. 당신은 자유를 얻겠군요. 우리가 얻지 못한 그 자유를. 저는 멈췄습니다. 강 한가운데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격이 있는가? 자유를 얻을 자격이? 하지만 뒤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걸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살기로. 비겁하게라도 살기로.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제 몸은 중국에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조사실에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2009년 10월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저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대한민국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공항 입국장을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마중 나와 제외하는 사람들이 보였는데 서로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다른 탈북민들과의 교류였습니다. 식당에서 한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2005년에 보위부에서 조사받았어요.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 보위부 놈들 짐승이에요.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보위부 놈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그 짐승이었습니다. 2010년 1월 하나원 교육이 끝났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작은 원룸을 배정받았습니다. 일자리를 찾았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육체 노동이었지만 질문이 적었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불면증이 심해졌습니다. 잠들면 악몽을 꾸니까 잠을 피했습니다. 환청이 더 심해졌습니다. 낮에도 들렸습니다. 거울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볼 때마다 그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탈북민들을 피했습니다. 2010년 여름 길을 걷다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정신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PTSD라고 진단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였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왜 나아지지 않는지 알았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2013년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 소식이었습니다. 당신 가족이 처벌받았소. 아내는 노동단련대에 2년 갔다 왔소. 딸은 대학에서 쫓겨났소. 지금은 지방 농장에서 일한다고 하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은혜, 제 딸 은혜. 22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강에 갔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다리 위에 섰습니다. 아래를 보았는데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 흐르는 소리였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낼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포기하면 편할까? 난간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악몽도, 환청도, 죄책감도 모두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김철호 동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숙 동무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왜입니까? 저는 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우리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순희 동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완전히 잊혀집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얼굴을,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저는 난간에서 내려왔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강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계속 흘러가야 했습니다. 멈추면 안 되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지 않겠다고, 도망치지 않겠다고, 기억하고 증언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2014년 봄, 저는 북한 인권단체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증언하고 싶습니다. 보위부 내부에 대해서입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숨겨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아시는데요? 저는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익명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보위부의 조직, 조사 방법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한 일들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저는 익명으로 증언했습니다. 반쪽짜리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야간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건물을 지키는 일이었는데 고독했지만 그게 나았습니다. 2021년 봄, 제 인생의 전환점이 왔습니다. 북한 인권단체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탈북민들의 증언 발표회였는데 저는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무대에 올라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미숙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 언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언니 박영숙은 2008년에 처형되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언니는 26세였습니다.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가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그녀가 무너졌습니다. 무대에서 주저앉으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저는 언니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수는 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어나 말했습니다. 박영숙, 26세, 임신 6개월, 2008년 11월 처형. 저는 언니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언니를 죽인 그 보위부 요원을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그 보위부 요원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건물 밖 계단에 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미숙 씨였습니다. 그녀가 밖으로 나와서 저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도 탈북민이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2009년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언니랑 비슷한 시기네요. 혹시 제 언니를 아셨을까요? 박영숙이라고 26세였는데.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거짓말했습니다. 그녀는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겁했습니다. 또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북한 인권단체에 전화했습니다.
어제 증언하신 박미숙 씨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그 전화번호를 보았지만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직접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21년 6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를 찾으신 이유가 뭔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 언니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언니를 아세요? 네, 압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방식이 당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닐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거짓말했습니다. 저는 보이부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조사관으로 일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5초, 10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당신 언니 박영숙 동물을 조사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의자에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3일 동안 당신 언니를 조사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언니는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상부에 보고했지만 명령은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아니, 따르지 않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언니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았습니다. 눈에 분노가, 슬픔이, 혐오가 가득했습니다. 왜 지금 와서 말하는 겁니까?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비겁해서였습니다. 12년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앉으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앉아서 그녀의 울음을 들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울음이 잠잠해졌습니다.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말한 겁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언니의 다른 것들을 알려주세요. 마지막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알려주세요. 저는 3일 동안의 일을 전부 말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들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예상 밖의 말을 했습니다. 왜 감사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언니의 마지막을 알게 되어서입니다. 12년 동안 궁금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익명으로 숨지 않겠다고, 제 이름으로, 제 얼굴로, 제가 한 일들을 전부 고백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2022년 1년 동안 저는 준비했습니다. 제가 조사했던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기억나는 이름, 얼굴, 사건들을 전부 적었습니다. 100명이 넘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에 연락했습니다. 실명으로 증언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일들을 전부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2023년 2월 기자회견 날이 왔습니다. 회견장에 많은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탈북민들도 있었고 인권활동가들도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이번에는 숨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이 보였고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호입니다. 58세입니다. 저는 시작했습니다. 저는 1993년부터 2009년까지 16년 동안 북한 보위부에서 조사관으로 일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탈북 시도자와 정치범을 조사했습니다. 신문했고 고문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기억하는 모든 피해자들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1시간 동안 말했습니다. 박영숙 동무, 김순희 동무, 100명이 넘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각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다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 동안 이 죄를 안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뉴스에 나왔습니다. 인터넷에는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대부분은 비난이었습니다. 저런 인간이 한국에 살다니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는 달랐습니다. 용기 있는 고백이다. 진실을 말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었습니다. 비난도 칭찬도 받아들였습니다. 일주일 후 박미숙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뉴스 봤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고백한 것은 인정합니다. 비겁하게 숨지 않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계속 증언하세요. 언니를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계속 기억하세요. 그것만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약속했습니다. 2023년 지금 저는 58세입니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악몽을 꿉니다. 여전히 환청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망치지 않습니다. 매주 북한 인권단체에 가서 증언합니다. 학교에 가서 강연합니다. 제 이름으로 진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비난합니다. 당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용서받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억하고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는데 서울의 아침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자유로운 공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 안에 감옥이 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58세 남자의 죄를 짊어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김철호, 오늘도 기억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박영숙 동무를, 김순희 동무를 모두를 기억해. 그리고 증언해. 그것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100명이 넘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이름들을 읽습니다. 한 명 한 명 소리내어 읽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박영숙 동무, 26세, 임신 6개월, 2008년 11월. 김순희 동무, 45세, 기독교 신자, 2003년 8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목소리가 들립니다. 마지막 말이 기억납니다. 이것이 제 아침입니다. 매일 같은 아침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같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삽니다. 도망치지 않고 숨지 않고 기억하며 삽니다.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제 속죄입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박영숙 동무를, 김순희 동무를, 그리고 모든 분들을 기억합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제 이름으로, 제 목소리로 진실을 말합니다.
나는 살아갑니다.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비난받더라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는 삽니다. 내일도 살 것입니다. 그들을 기억하며, 증언하며, 속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김철호 전 북한 보위부 조사관, 현재 58세, 가해자이자 증인인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나는 살아갑니다. 평생.